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미디어가 극단적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만큼 극단적 선택을 전하는 보도에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살 예방과 피해자 구제에 언론이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간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주 에필로그 Y는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최근 과학계의 뜨거운 소식을 살펴봅니다. YTN 사이언스 양효영 기자와 함께한 시간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수입니다. 석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하는 시행규칙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여전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만큼 경찰도 처벌보다는 인식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차로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일단 한번 멈췄다가 앞쪽에 보행자가 없다면 그때 천천히 우회전하면 됩니다. 보행자를 배려하는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시청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예수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은 극단적 선택의 위험성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초부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의 소식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마음이 무거운데요. 언론의 극단적 선택 관련 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수많은 연구들로 입증되어 왔습니다. 이에 보도 행태를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청자 비평 리뷰 Y에서는 YTN이 전한 극단적 선택 관련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뉴스가 참 많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기사를 쓰는 게 필요한지, 전하는 게 필요한지, 또 어떻게 전하면 좋을지, 또 무엇을 고쳐야 할지 살펴보게 될 텐데, 박사님 일단 어떤 내용 전해주실까요? 네, 이 보건복지부 그리고 한국기자협회 또 중앙자살예방센터와 공동으로 이 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더 보완하고자 하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다 살펴보긴 어렵겠지만 이 한 가지만 강조하면 이 극단적 선택, 이 사건은 되도록이면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을 보도하지 않기로 한 나라들에서 감소한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언론은 상당히 빈번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보도하는 경향이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일단 저희 같은 경우도 취재부서에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쓸 때 이런 기사는 이제 가급적이면 안 쓰는 편이거든요, 요즘에도. 그렇더라도 쓰게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자살률 문제라든지 관련해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 YTN이 작년 5월 25일에 보도했던 고의적 자해 청소년 사망 원인 10년째 1위, 4명 중 1명은 심한 우울감이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고의적 자해의 원인은 연령별로 다르다고 합니다. 실제로 상담이 필요할 정도로 우울감을 느끼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는 것을 진단했는데요. 또 작년 11월 대담이었습니다. 청소년 극단 선택 막는다, 자살, 자해 예방 맞춤 대책이라는 대담을 보면 청소년의 경우 모방의 문제, 그리고 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청소년의 극단적 자해는 더 이상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고요. 해당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접한 청소년들이 트라우마에 대해 시달리거나 또 모방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이 사후 예방이 필요합니다. 이 관련한 보도들이 동반되면 좋겠죠. 흔히 모방 자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누군가의 극단적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게 계기가 되어서 자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모방 자살은 미디어를 통한 그 극단적 선택의 노출량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에서는 유명인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그런 사건 보도의 노출을 더욱 신중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유독 그 청소년들의 사례가 많이 보도가 되고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네네.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런 뉴스는 과거든 현재든
기사량을 떠나서 굉장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고 또 조심을 하는 편입니다. 언론사에서도. 물론 단어 선택도 굉장히 철저하게 가려서 하고요. 또 영상의 처리도 가급적이면은 어떤 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워낙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언론단체, 기자들 사회에서는 이제 윤리 강령도 만들고 또 권고 기준도 또 따로 만들어서 이걸 또 조금씩 바꿔가면서 새롭게 변화된 여건에 맞게 또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도량을 최소화하는 것, 그것을 저희는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지금 언론단체가 가지고 있는 강령이고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걸 최대한 따르는 방향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극단적인 선택과 연결이 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 살해라고 하죠. 이것도 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YTN 보도 어떻습니까? 네, 지난 4월 10일에 방송된 잇따른 자녀 살해 후 극단 선택, 비속 살해 엄단해야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도는 부모가 가족을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이 같은 사건을 가리키는 말로 가족 동반 자살이라는 용어가 통용됐고 이번 사건을 두고도 여전히 이 표현을 사용하는 언론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YTN은 이 용어를 바로잡을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직계 비속 살해라는 표현으로 정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여러 이유로 이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속 살해가 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에 이 비속 살해는 2배 증가했고요. 또 피해 아동 수만 해도 7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개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진 탓이라는데 이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것이 이 비속 살해가 일어나는 원초적인 그 문제점임을 지적했습니다. 형사법 정책 전문가와 대담으로 이루어진 뉴스라이더 사랑의 엄마 그린만, 인천 일가족 비극 이유는 이 대담도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대담 초반에는 해당 가족이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로 시작이 돼서 자칫 동정심을 유발하는 사건 미화로 흐르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패널이 이 사건은 명백히 40대 가장의 자녀 살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줬고요. 형사법 관점에서 비속 살해와 존속 살해의 양형 기준을 비교하면서 현행법의 빈틈과 문제점을 지적한 것도 유익했습니다. 또 어려울 수 있는 처벌 규정을 여러 판례들과 함께 설명해줘서 이해하기도 쉬웠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자료 덕분에 시청자가 단일 사건을 좀 더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줘서 의미 있는 보도였습니다. 예, 두 가지 모두 이런 사건 자체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원인을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이 극단적 선택 관련 이 보도가 이 전세 사기 사건이나 또 학교 폭력, 또 학교 밖 청소년의 성착취 문제를 드러내고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극단적 선택 관련한 사건을 보도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좀 강조하게 되는데요. 무조건 보도를 안 하는 것만이 대안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보도하고 또 말지를 좀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더 뉴스 공부 잘하게 해준 데서 청소년 ADHD 약 주의보를 보면은요. 일부 수험생들이 그 ADHD로 알려져 있는 치료제를 일부러 복용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저 공부를 잘하겠다 또는 집중력을 높여서 성적을 잘 받겠다 이런 생각에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작용은 좀 잘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이 약을 오남용하면 환각이라든지 공격적 행동 또 자살 충동까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약물 오남용 그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런 약의 중독성이나 위험성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한 보도였습니다. 또 전세 사기 피해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가 벌써 3명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인천 건축왕 피해자 700명 넘어 사회적 재난이라는 보도를 보면 건축왕으로 알려진 남모 씨 일당에게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 중에 벌써 3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반복될 수 있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현행 제도를 좀 손봐야 한다라는 지적을 해준 보도였습니다. 지난 3월에는 한 아파트에서 일하던 70대 경비 노동자가 사망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갑질 방지법이 있지만 쪼개기 계약의 부당지시 여전 이 보도인데요. 경비원에게 정해진 업무 외에 지시를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았지만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도 지적해서 보도를 접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법이 무용지물일 수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허탈하고 또 분노가 일기도 했습니다. 뉴스라이더 왜 늘 억울해야 하나 반복되는 경비원 갑질 대책은 보도도 해당 사건을 좀 더 심층적으로 다룬 코너인데요. 뉴스라이더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개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러한 괴롭힘을 용인하게 하는 법적, 제도적 사각지대의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이 극단적 선택을 개인의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되는 사건으로 접근해 노동 환경의 문제를 실감케 하고 또 사회적 안전망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었던 좋은 보도였습니다. 네, 그 원인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지적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좀 지표이기 때문에 단신만으로 극단적 자해 소식을 전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뉴스라이더 강남 중학생 교내 흉기 난동 후 극단적 선택 왜라는 보도에서는요. 중학교 흉기 난동 사고를 전하고 또 함께 경기도 광주시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건을 이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이날 대담에서 영케어러라는 말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가족의 돌봄을 떠받든 이 청년들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 가족 돌봄 청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이 사회에서 이러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가족과 또 지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또 사각지대를 살펴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보게 하는 보도였습니다. 네, 이 관련 지표에서 우리나라가 매번 안 좋은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정부 대책도 이번에 발표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이상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내세운 정책을 세부적으로 다룬 보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정신건강검진 2년마다 OECD 1위 자살률 30% 낮춘다 이 보도는 극단적 선택을 두고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정책 기조나 세부적인 사업들, 지침들, 실효성 등을 파악할 수 있었던 좋은 보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지난 2월에 정부가 번개탄 생산 금지로 자살률을 낮추겠다고 밝히면서 이 미봉책이 아니냐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오갔는데요. 팩트와이 번개탄 금지로 자살 예방, 실효성 우려, 업계 피해 지적도. 이 보도는 자살 예방을 위해 정부가 번개탄 제조를 금지한다. 이 발표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YTN은 대체로 사실이었음을 확인했는데요. 단순 팩트 확인을 넘어서 이러한 계획이 어떻게 발표된 것인지, 어떤 근거를 통해 수립된 정책인지 그 경위를 좀 더 취재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언론 기사는 가능하면 최대한 줄이는 게 좋기는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분들의 뜻을 좀 전달하고 그 원인을 살펴보는 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뉴스의 객관성이나 공정성 여부는 기사의 문장을 어떻게 다듬고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 따르면 자살이라는 용어를 헤드라인에 쓰지 않을 것, 자살의 원인을 단순화하거나 낭만화하지 않을 것, 구체적인 사진을 사용하거나 상황을 묘사하지 않을 것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는 대체로 이런 준칙을 잘 준수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최근에는 오늘 저희가 사용했던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도 금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완곡한 표현이 마치 힘든 상황에서 택할 수 있는 선택지라는 느낌을 줄 수 있고 의족들에게 또 다른 죄책감을 주고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이 표현을 쓰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더 나은 표현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저널리즘에서의 언어 사용은 시대마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이전보다 언어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변하는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YTN이 앞으로도 여론의 반응이나 관련 연구들, 준칙들을 잘 수용해서 표현에 대한 고민을 게을리하지 않길 바라면서 잘 다듬어진 문장으로 좋은 보도를 이어나갔으면 합니다.
언론이 유명인의 극단적 선택 보도를 바꾸자 자살률이 감소했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극단적 선택에 대한 구체적인 보도를 자제하고 또 신중히 전달한다면 이러한 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는 그 파파게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연구였습니다. 유튜브나 SNS 등으로 더 쉽고 또 더 다양한 경로로 이 극단적 선택 관련한 소식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위한 사회적 지원의 확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언론은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기 위한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이슈를 발굴 기획해서 이 극단적 선택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제고될 수 있게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런 지적과 조언을 담아서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심지어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도 극단적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도 순화된 어떤 표현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또 불필요한 영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역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보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실 공감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을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극단적 선택을 한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제기한 사회적인 문제, 공공의 관심의 대상이 될 만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초점을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런 고민을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건 뭐 저희도 또 시대가 바뀌는 데 따라 또 필요한 게 있으면 그 규정을 만들어서 저희는 준수할 의사가 있고요.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차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사들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사회의 어떤 밝고 희망적인 뉴스를 찾아서 많이 전하는 것, 그렇게 노력하는 것도 하나 저희한테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리뷰와의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평가원님부터 한 줄 요약해 주시죠. 보도 방향의 변화가 베르테르 효과 줄인다. 많은 연구들이 언론의 무분별한 극단적 선택 관련 보도가 정보 탐색과 모방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로 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되던 이 연구 결과를 뒤집어 보면 그만큼 영향력이 큰 언론이 자정 노력을 기울일 때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보도 방향의 변화는 분명 베르테르 효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면서 YTN도 극단적 선택 예방에 동참할 수 있는 좋은 보도를 끊임없이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김수정 박사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람의 생명보다 더 큰 보도의 가치는 없다. 극단적 선택 보도가 빈도와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언론 보도가 극단적 선택을 막연하게 생각하였던 사람에게 구체적 결심을 하게 만들 계기를 제공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극단적 선택에 대한 보도에 더욱 신중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려운 일을 겪거나 또 억울한 사항에 처한 그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유용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음을 계속해서 알리고 또 이와 관련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와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을 많이 보는 애청자라면 잘 아시겠지만 YTN은 사이언스 채널을 통해서 보다 깊이 있는 과학계 전반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필로그 Y는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양회영 과학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들 많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과학의 생활화를 꿈꾸며 지정된 4월 과학의 달, 4월 21일 과학의 날도 품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과학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죠. 최근 과학계 핫한 이슈부터 앞으로 주목할 과학 이슈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사이언스 양회영 과학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양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에필로그 Y를 좀 찾아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좀 바쁘게 잘 지내셨나요? 네, 뭐 취재하고 현장에서 다니면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네. 네.
최근 들어 보니까 과학 이슈도 굉장히 많고 저희가 알아야 될 뉴스도 많더라고요. 4월이 과학의 달이잖아요. 사이언스에도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혹시 이번 달에 방송된 것 중에서 몇 가지 좀 다시 볼 만한 것들 추천해 주신다면요? 저희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매일매일 다양한 과학 뉴스들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지만 다양한 과학 프로그램들도 이 YTN 사이언스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이번 4월 과학의 달을 맞이해가지고 다큐 S 프라임이라고 저희가 과학 명품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하나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 방송 프로그램 안에서 4월 과학의 달 특집을 맞이해서 4개의 주제로 4월 한 주 매주 이 다양한 과학 이슈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이제 전달하는 내용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과학계 이슈가 되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소개 그리고 현 주소 그다음에 앞으로의 미래 발전 방향들을 총망라한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4개 편인데 원하는 주제에 맞춰서 한 편을 골라서 본다면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방대하고도 자세한 내용까지 미래의 어떤 분석까지도 한 번에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얘기해 주신 프로그램 외에도 우리 양 기자가 취재를 많이 하셨을 텐데 그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아이템이 있을까요? 물어보시니까 한 2가지 정도 생각이 네. 나는데요. 하나는 제가 울진에 있는 7번 국도 사면에 직접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이런 그 사면에다가 센서를 달아서 조금의 움직임이나 흔들림 혹은 낙석이 떨어질 것 같은 위험 징후가 발견이 됐을 때 반짝반짝하는 불빛으로 위험 징후를 알려주는 센서를 개발했는데요. 사실상 국도를 달려만 봤지 저도 이 바깥에 있는 사면에 올라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길 또한 이제 약간의 등반과 같은 느낌으로 올라갔었고 또 저희가 좋은 화면을 찍기 위해서 스탠드업을 찍기 위해서 저는 이제 사면 센서가 설치되어 있는 사면에 서 있었지만 촬영 기자가 사실 작은 봉우리 3개를 넘어서 거의 등반을 하듯이 짐을 다 장비를 들고 건너편에 넘어가서 이제 저를 촬영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은 했지만 이제 화면이 좀 잘 나왔던 그런 취재도 있었고요. 2번째로 좀 생각이 나는 건 지금 이제 사용 후 해결료라고 저희가 원전을 돌리고 나면 폐기물인 사용 후 해결료가 나오는데요. 이 사용 후 해결료, 그러니까 아주 높은 준위의, 고준위의 방사능을 내는 이 고준위 방사성 물질, 폐기물을 처리하는 처분장은 국내에 아직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술 개발 혹은 이제 부지 선정, 그다음에 관련된 이제 절차들이 좀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분야를 좀 취재를 했는데요.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기술 개발은 사실 원자력연구원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원자력연구원 부지 안에 지하 심층 처분 시설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 시설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아직은 실제 처분장 정도의 깊이는 아니지만 그 지하 동굴과 같은 지하 연구 시설에 들어가 본 경험도 굉장히 인상이 많이 남습니다. 저도 최근에 뉴스 진행하면서 과학계 소식을 자주 접했던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 가장 뜨거웠던 과학계 이슈를 좀 꼽아본다면요? 요즘 가장 좀 이슈가 될 만한 과학계 내용들은 이 우주청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대선 공약 때부터 국정과제까지 내세웠던 게 우주청, 한국판 나사를 세우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지난 4일에 이번 달 초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우주청을 설립하는 이 특별법이 발의가 되고 실제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국무회의 의결이 된 바로 다음 날 야당인 민주당에서 대체 법안을 또 발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내용에 관해서는 조금 양쪽 법안 다 장단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상 정치적 또 이 지역적인 이제 경쟁 구도로 조금 바뀐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청을 어떻게 설립해야 하는지, 어디에 설립해야 하는지, 그 만들어지는 우주청은 어떤 권한과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가지고 현재 과학계, 정치계가 굉장히 뜨거운 논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학, 우주 관련한 부서가 생기는 게 좀 본질이잖아요. 그 핵심을 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다가오는 5월에도 빼놓을 수는 과학 이슈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건가요? 네, 바로 누리호 3차 발사입니다. 이 누리호 3차 발사 일정이 이제 확정이 됐는데요. 5월 24일이죠. 오후 6시 24분 전후 30분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은 오후 6시 이후에 발사를 한다는 점이에요. 좀 늦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전 1차, 2차 발사 때는 4시나 5시 정도에 발사 시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6시 반 정도니까 사실상 해질녘에 이 발사를 진행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이유는 이번에 누리호 3차 발사에 실리는 이 위성 때문입니다. 이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이 실제로 임무 궤도 고도를 550km로 잡았는데 목표 고도에 제대로 안착하려면 지구 자전 속도까지 계산을 해서 오후 6시 이후에 발사라는 게 최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마 온 국민이 이번에도 좀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2차 발사도 성공적으로 해냈었잖아요. 이번 누리호 3차 발사 과학 전문 기자로서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저는 무난히 성공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2차 발사를 진행했을 때 당시에 이미 3차 발사의 엔진과 발사체들이 조립을 시작하거나 엔진 같은 경우에 주 엔진 같은 경우는 벌써 개발이 다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차 때 성공을 했으니까 사실 3차 때 실패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이번 3차 발사가 좀 특이한 이유는,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는 실제로 주 탑재 위성이 들어갑니다.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주 탑재 위성도 카이스트에서 직접 우리 손으로 개발을 했어요. 드디어 우리가 만든 위성을 우리가 만든 발사체에 실어서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우주에 올리는 이제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 3차 발사 당연히 성공할 것이라고 저도 믿고 있고요.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누리호 발사일이 다가올수록 보도량도 많아질 텐데 이렇게 사이언스에서 주목하고 있는 보도 비중이 높아진 부분도 있을까요? 네, 확실히 누리호 발사 이후로 우주 관련 보도 비중이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민간 우주 발사체가 이 발사를 성공했다는 보도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한 기업이 로켓의 본체를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서 이 발사에는 성공을 했다, 이런 보도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미국 나사 역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이제 일환으로 새로운 우주복을 공개한다거나 아니면 아르테미스 2 미션에 참가하는 이 우주 비행사들을 공개하는 등 이 우주 관련 보도와 비중이 확실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리호나 우주 관련 보도를 많이 하시면서 시청자분들의 그런 과학 뉴스에 대한 인식이 좀 변화했다라는 것도 어떻게 좀 체감을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옛날보다는 확실히 과학 뉴스를 더 찾아주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게 저희 구독자가 늘어나는 과정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기사들이 이제 포털 사이트에 나갔을 때 댓글이 달리는 내용들도 보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웠다든지 이런 기술들을 국내 연구진들이 개발한다니 너무 기쁘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달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확실히 국민들이 과학 뉴스에 대한 이 관심도 많이 높아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코로나19 이후로도 확실히 이제 과학 보도에 대한 중요성들도 국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많은 분야에서 과학 보도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자분들의 과학 뉴스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이슈 중에서도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우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국내 연구진들이 개발하는 기술들 중에 아주 기초 기술인데 세계적으로 정말 중요하거나 혹은 최초의 기술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정말 보도를 하고 싶은데요. 너무 기초 기술이거나 원천 기술의 경우에는 담을 그림이 없거나, 그러니까 저희는 방송 보도기 때문에 보여줄 그림이 없거나 혹은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그 내용을 2분이라는 짧은 뉴스 리포트에 담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 양자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들 나오지만 양자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려면은 굉장히 이제 물리적인 이론부터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이 양자에 관련된 내용을 담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수박 겉핥기식의 보도를 좀 할 때가 있어서 저도 좀 아쉬운데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짧은 2분짜리의 뉴스 보도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 드렸던 YTN 사이언스에서 방영을 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다큐S 프라임이나 아니면은 K 브라보 사이언티스트 이런 식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보시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뉴스 이외에도 다양한 과학 프로그램들도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양 기자가 앞으로 좀 취재하고 싶은 분야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앞서 좀 이야기했지만 올해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 분야가 그 사용 후 해결료 분야입니다. 원전을 운영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사실 원전 운영을 조금 더 비중을 높이겠다라는 게 이번 정부의 이제 정책 방향이기도 한데 운전을 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운전 이후에 나오는 쓰레기 처리 부분은 정말 이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미루게 된다면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수많은 쓰레기들만 남기게 되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은 지금부터 지어도 한 37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논의가 진행이 되고 기술 개발도 함께 더불어 같이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취재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 양 기자가 얘기해 주신 사용 후 해결료 문제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5월에도 많은 과학 이슈가 있을 텐데 앞으로도 알찬 소식으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YTN 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개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19) 혁명, (5.18) 민주화 항쟁과 같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사건조차도 특집 다큐에서는 사건의 흐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는 더더욱 시청자를 위하여 충분한 이해를 제공하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 4.3 사건이 어떤 연유에서 발생하였고 어떤 사건 전개로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희생자가 발생되었는지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 특집 다큐멘터리라면 마땅히 다루었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의 초반에 3분가량의 짧은 애니메이션과 더불어 붉은 동백꽃이 더 붉게 물들었고 많은 희생자가 발생되었습니다라는 연출은 서정적이고 연출로서는 훌륭하였으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다큐멘터리로서는 다소 너무 간이한 연출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하고 의의가 큰 내용을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인 만큼 더 많은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끝까지 시청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흥미로운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두 다큐멘터리는 모두 자료 화면과 내레이션으로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과 인터뷰 영상이 번갈아 제시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구성의 변주가 거의 없이 이 구성이 반복되다 보니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흥미가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기념관이나 박물관에서 상영하는 교육용 영상 같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제주 4.3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의 경우 후반부의 내용은 제주 4.3 사건 관련 기록의 세계 기록유산 등재 추진을 알리고 응원을 독려하는 기능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시청자들이 끝까지 흥미를 가지고 시청을 할 수 있도록 구성에 변주를 주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선 제주도민들이 민주화, 그다음 민권운동, 남북 간의 이념적 갈등 등을 요구하던 시기에 발생을 하였고 군사적인 진압 및 사회적 탄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근대 대한민국의 역사와 사회적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이는 세계 자연유산이라는 지역적 배경이 담긴 제주에서 발생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프로그램의 취지는 화해와 상생, 그리고 추모 분위기를 형성하고 평화와 인권 신장을 위한 발판 마련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프로그램은 사건의 경위와 배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담겨 있어 이해하기가 쉽게 구성되었고 제주 4.3 특별법이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 잘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한반도는 지난 70년 동안 30배 이상의 산림 녹화를 이뤄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부터 개인까지의 모든 이가
함께 이뤄낸 보물입니다. 그러나 그 보물, 그리고 그 보물을 가꾸기 위해 투자된 노력과 자금,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라는 중요한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져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 중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미래의 산림 영웅들에게 100년, 200년 후에 한반도의 숲을 당부합니다. 숲을 조성하는 데는 그만큼 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숲을 가진 한반도라는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와 그에 따른 발전된 녹화 사업을 이어나가는 것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거기에다 어쩌면 더 중요한 과제가 있을지 모릅니다. 송계를 만들어 마을의 산림을 관리하던 우리 조상들의 노력으로 한때 울창했었으나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며 황무지가 되었던 우리의 산림을 재건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투입해온 노력과 정성과 물질의 결과인 현재의 우리 녹지를 지키는 노력이야말로 전제되어야 하고 간과되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과제일 것입니다. 먼저 일부 천년의 숲을 꿈꾸는 초록빛 숲의 기적편은 다소 지나칠 정도로 산림 녹화의 당위성을 너무 성급하게 또는 일방적으로 강조한 듯 하다는 시청 소감을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 중 러닝타임 2분 정도에 방송되는 산림 공익 기능에 대한 도표 제시와 설명은 시청자들의 자연스러운 이해를 이끌어낸다기보다는 다소 강요하는 듯하였고, 이로 인해 일부 프로그램의 화두 역할을 이행한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 자료에 대한 설명은 특별한 서술 없이 결론만 강조된 듯한 프로그램으로 귀결되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후 진안군의 마을 산림조합 결성 사례인 금송계 사례나 경북 영일만 녹화사업, 그리고 기업이 투자한 조림 사례를 제시한 강원도의 경우까지 산림 녹화의 당연한 결과만 제시한 구성으로 일관되고 있어서 다소 아쉬운 결과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불로 굉장히 그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침 뉴스에 4월달에 가장 많이 들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대형 산불인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4월 1일 날 2일에 지금 저희가 황무지에서 보물산으로라는 1, 2부가 방송이 되었는데 2일부터 3일까지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53건, 그리고 대형 산불만 3일에만 5건이 산불이 났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대형 산불이 11건, 그리고 올해 들어서 4월에만 대형 산불 기준으로 5건입니다. 대형 산불의 통계를 처음 냈을 정도로 이례적으로 늘어났다고 이제 할 수 있는데, 1, 2부에서는 이 50년간의 기적으로 정부부터 민간이 그 외국인까지 숨은 공로자들의 이 울창한 숲을 위한 노력이 조명이 되어서 저 또한 이런 대한민국의 이 울창한 숲과 이 숲을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았나 하는 감사의 마음도 사실 들었습니다. 1, 2부에서 이러한 것들 조명했다 하면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물론 기후 변화의 원인이기도 한다지만 작은 불씨가 축구장 240개의 면적의 이 산림의 숲과 건물을 순식간에 제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숲을 지키는 국민의 의식 수준의 변화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집 황무지에서 보물산을 보면서 나무와 숲, 산으로 중요성에 대하여 시청자들에게 인식시키고 자연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관계자들의 인터뷰와 자료를 통해 자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어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뿐 아니라 경쾌한 나레이션 톤과 분위기가 잘 짜여진 구성과 어우러져 시청자 입장에서 부담 없이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세계 식량농업기구가 인정한 세계 4대 조림 성공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느꼈습니다. 오늘 주신 좋은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YTN DMB가 시청자들에게 보다 다가서는 좋은 프로그램 콘텐츠로 방송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 4월
YTN 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깊이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전화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다양한 시청자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